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인 그랜드 로비는 화려한 조명과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며 상류층의 품격을 대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유리잔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홀 중앙에서는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청년들이 한 남자를 둘러싸고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으며 그들 중심에는 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하는 강민우가 있었다. 차가운 샴페인이 그의 머리 위로 쏟아지며 비싼 카펫을 적셨고 주변의 구경꾼들은 그저 흥미롭다는 듯이 이 잔인한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 소동의 중심에 서 있는 박진호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 후계자로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인물이었다. 그는 민우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감히 내 구두에 와인을 엎질러 내놈 연봉을 다 합쳐도 이 구두 한 짝 값도 안 될 텐데 어떡할 거냐라고 소리치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민우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거듭 죄송하다고 빌었지만 박진호의 발길질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동료들의 환호성에 힘입어 더욱 강도가 높아졌다. 힘없는 아르바이트생인 민우에게 이곳은 화려한 연회장이 아닌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그때 근처에서 서빙을 하던 젊은 여직원 이지은이 용기를 내어 그들 사이를 가로막으며 가로막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손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희가 실수한 부분은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민우를 보호하려 애썼다. 그러나 박진호는 코방귀를 끼며 어디서 미천한 것들이 끼어들어 너도 같이 바닥을 기고 싶나 보구나. 라고 말하며 지은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다. 순식간에 벌어진 폭행의 지은은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과 공포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말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박진호의 광기를 지켜보던 그때 로비 입구의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며 한 노신사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야상 점퍼에 빛바랜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신발은 군데군데 흙이 묻은 낡은 운동화였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가 가득한 이곳에서 그의 차림새는 지독할 정도로 이질적이었기에 보안 요원들은 즉시 그를 제지하려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노신사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오직 아들이 고통받고 있는 홀 중앙만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보안팀장이 노신사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세우며 여기는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노신사는 어깨를 가볍게 비트는 것만으로 거구의 팀장을 휘청이게 만들더니 낮고 굵직한 목소리로 내 자식이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비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나 라고 짧게 답했다. 그의 눈빛은 평범한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로웠고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 전야와 같은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어 감히 누구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박진호는 소란스러운 입구 쪽을 돌아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민우를 발로 밟으며야 네 애비 왔나 보다. 꼴을 보니 딱 봐도 거지 새끼네. 끼리끼리 논다더니 집안 꼬락서니가 아주 가관이구나. 라고 소리쳤다. 주변의 부잣집 자제들은 박진호의 말에 동조하며 노신사의 초라한 행색을 손가락질하며 키득거렸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수치심과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제발 그냥 가세요. 저 괜찮아요. 라고 외쳤지만 박진호는 민우의 입을 구두 끝으로 지식이며 입을 막았다. 노신사. 강석훈은 천천히 박진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아들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더니 박진호를 향해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젊은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이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은 다른 문제지. 지금이라도 손을 떼고 사과한다면 더 이상의 일은 만들지 않겠네. 강석훈의 제안은
지극히 상식적이었으나 이미 권력에 취한 박진호에게는 우스운 농담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강석훈의 얼굴에 던지며 가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박진호는 흩날리는 수표를 가리키며 이게 내 1년치 생활비는 될 거다. 늙은이야.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지 그러냐. 네 아들이 내 신발을 더럽힌 대가는 이걸로 부족하지만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주지. 라고 조롱했다. 주변의 구경꾼들은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즐거워했고 아무도 강석훈의 편에 서지 않았다. 오히려 호텔 지배인이 달려와 강석훈에게 어르신, 귀한 손님께 무례하게 굴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 주십시오.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말입니다. 라고 협박하며 박진호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강석훈은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수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허허로운 웃음을 지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지배인과 박진호를 번갈아 보며 법과 원칙이 사라진 곳에서는 힘이 곧 정의가 되는 모양이군. 자네들이 말하는 그 대단한 주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 똑똑히 보여주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오래된 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가 지갑 안쪽에서 꺼낸 것은 돈이 아니라 낡은 인식표와 함께 붉은색 문양이 새겨진 정체불명의 카드였다. 그것을 본 호텔 지배인의 안색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지만 무식한 박진호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박진호는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강석훈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카드 하나 꺼냈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이 호텔 내 아버지가 주주로 있는 곳이야.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내 식구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할 수 있어. 라고 협박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배경만을 믿고 눈앞에 노인이 지닌 진정한 위압감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말리려 했으나 강석훈은 아들의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고 로비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석훈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아무런 수식어 없이 나다. 독수리 둥지에 비가 내리는군. 현 시각부로 서울 그랜드 호텔 로비에 긴급 상황을 발령한다. 10분 내로 모든 화력을 이쪽으로 집중시켜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전화를 끊은 그는 박진호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자네가 좋아하는 그 힘의 논리대로라면 이제 곧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질 걸세. 자네의 그 오만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스스로 깨닫게 될 테니까. 라고 말하며 팔짱을 꼈다. 박진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미친 노인네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보네. 독수리 화력이야. 네가 무슨 특공대라도 되는 줄 알아. 라며 비아냥거렸다. 지배인 역시 코방귀를 끼며 보안 요원들에게 강석훈을 즉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대여섯 명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강석훈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 순간 믿기지 않는 광경이 벌어졌다. 강석훈은 제자리에 선 채로 가벼운 몸동작 몇 번만으로 달려드는 요원들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여 순식간에 바닥에 눕혀버렸다. 그의 동작은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불과 10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상황이 역전되자 로비 안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쓰러진 보안 요원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몸을 가누지 못했고 박진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다. 강석훈은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하며 군인은 은퇴해도 그 몸이 기억하는 법이지. 사람을 때리는 법은 잊었어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익힌 기술은 도무지 잊히지가 않는군. 이라고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의 주위로 퍼지는 강렬한 카리스마는 이제 그가 평범한 노인이 아님을 모든 이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었으며 현장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박진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너 정체가 뭐야?
사람을 이렇게 패놓고 무사할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 박달재라고 라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강석훈은 그 이름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가소롭다는 듯 대꾸했다. 박달재 그 친구가 자네 부친인가? 군 시절 내 밑에서 보급병이나 하던 녀석이 이제 의원 배지를 달았다고 아들 교육을 이따위로 시킨 모양이군. 그 순간 박진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지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강석훈의 말은 단순한 허풍이 아닌 명백한 사실을 담고 있었다. 그때 호텔 밖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로비 창밖으로 수대의 군용 트럭과 검은색 세단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고 무장한 헌병들이 전광석화처럼 차에서 내려 호텔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다. 하늘에서는 군용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고막을 때렸으며 호텔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군대의 등장에 혼란에 빠졌다. 헌병 대장은 로비 안으로 달려들어와 주변을 살피더니 강석훈을 발견하고는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올리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중장 강석훈 각하. 명을 받들고 도착했습니다. 헌병 대장의 우렁찬 경례 소리가 로비의 높은 천장을 때리며 메아리쳤다. 박진호는 멍청한 표정으로 헌병들과 강석훈을 번갈아 보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영화 찍는 거야 중장이라니. 저런 늙은 거지가 어떻게 장군이라는 거야? 라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헌병들은 그의 외침을 철저히 무시한 채 강석훈 주위로 철통 같은 경계 태세를 갖추었다. 주변의 귀빈들은 본능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으며 로비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호텔 지배인은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식은땀을 흘리며 달려왔지만 헌병들의 차가운 총구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장교님, 무언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민간 호텔이고 저희는 정당한 영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가 이렇게 무단으로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다. 하지만 헌병 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배인을 매섭게 노려보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니 입을 다물고 현장에 협조하라는 단호한 명령을 내리며 그를 압박했다. 강석훈은 바닥에 쓰러진 아들 민우를 부축해 일으키며 먼지를 털어주었다. 그는 아들의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 민우야, 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구나. 이제 아무도 너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민우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평생을 평범한 은퇴자로 알고 지냈던 아버지가 수십 명의 군인을 호령하는 모습은 민우에게 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경외심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박진호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휴대폰을 꺼내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인 박달재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지금 그랜드 호텔인데 미친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나를 잡아가려고 해요. 빨리 손 좀 써주세요. 어떤 늙은이가 장군 행세를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니까요. 라고 소리치며 울분을 토해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박달재 의원의 격앙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는 당장 책임자를 바꾸라며 호텔 로비가 떠나가라고 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헌병 대장은 박진호가 건네는 휴대폰을 무표정하게 받아 강석훈에게 전달했다. 강석훈은 전화를 귀에 대고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상대를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박달재, 오랜만이군. 자네 아들이 우리 아들을 개처럼 끌고 다니며 모욕을 줬는데 자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건가? 라고 물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박달재 의원의 목소리가 급격히 낮아지며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강석훈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에게 있어 공포의 기억 그 자체였다. 박달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강 중장님입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자식이 철이 없어서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조용히 해결하시지요. 제가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비굴하게 애원했다. 하지만 강석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진호를 응시하며 조용히 해결할 시기는 이미 지났네. 자네 아들이 내 아들의 인격을 짓밟았고 나는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서 있네. 라고 말하며 전화를 툭 끊어버렸다. 박진호는 아버지의 태도가 돌변한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기고만장하게 굴었다. 그는야,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이제 너희 다 죽었어. 감히 국회의원 아들을 건드리고 무사할 줄 알았냐. 라고 소리치며 강석훈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하지만 주변에 서 있던 헌병들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고 그중 한 명이 박진호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맺히며 제압했다. 박진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쳤지만 훈련된 군인의 완력을 이겨낼 재간은 어디에도 없었다. 호텔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갑자기 속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박달재 의원의 부정부패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었으며 이는 강석훈이 전화를 걸기 전 이미 준비해 두었던 후속 조치였다. 그는 단순히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가진 권력의 뿌리부터 뽑아버릴 생각이었다. 화면을 본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박진호는 자신의 배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지배인 역시 자신의 줄을 잘못 썼음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다. 강석훈은 무릎을 꿇은 지배인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자네는 서비스직에 종사하면서 손님의 신분을 보고 대우를 결정했나? 인간의 가치는 입고 있는 옷이나 지갑의 두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네. 자네 같은 사람이 관리하는 호텔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지. 라고 말하며 지배인의 명찰을 떼어 바닥에 던졌다. 지배인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강석훈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로비의 구경꾼들은 이제 강석훈의 위험 앞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박진호는 바닥에 엎드린 채 강석훈의 낡은 운동화를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지라며 비웃었던 그 신발이 이제는 거대한 산처럼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군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민우야, 친구야, 제발 아버지께 말씀 좀 잘 드려줘. 라고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에 카타르시스가 민우의 가슴속을 뜨겁게 채우고 있었다. 헌병들은 현장에 있던 박진호의 일행들과 비리에 연루된 호텔 보안 요원들을 차례로 연행하기 시작했다. 강석훈은 헌병대장에게 이들을 일반 경찰이 아닌 군 검찰로 송치하게 국가 고위 장성 가족에 대한 위해 행위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도록 이라고 지시했다. 박진호는 군대로 끌려간다는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에 묻혀버렸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몰락과 법의 엄중한 심판뿐이었고 로비는 서서히 정상을 되찾아갔다. 강석훈은 아들 민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로비 밖으로 향했다.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걷는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거대해 보였다. 그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 현장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남겼다. 권력은 남을 누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져 나왔다. 차 안에서 민우는 창밖을 보며 길게 숨을 내뱉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셔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석훈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민우야. 장군은 전장을 떠나도 장군이란다. 네가 평범하게 살길 원해서 정체를 숨겼지만 네가 위험에 처한다면 나는 언제든 다시 전쟁터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단다. 라고 답했다. 차는 도심의 야경을 가르며 조용히 달려나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진심 어린 대화와 신뢰가 다시 싹트기 시작했다. 호텔 로비에는 이제 고요함만이 남았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들은 오늘 목격한 전설적인 중장의 귀환과 오만한 권력자의 몰락을 머릿속에 새기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사회의 부조리에 침묵하던 이들도 강석훈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하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소셜미디어에는 이미 그랜드 호텔의 3스타라는 제목으로 당시의 영상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웅의 등장에 열광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민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화려한 호텔에서의 악몽은 사라지고 아버지라는 거대한 버팀목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권력 앞에 무력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으며 정의를 수호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었다. 강석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음 행보를 구상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부패한 사회를 향한 거대한 반격의 시작일 뿐이었다. 호텔 로비의 소란은 이제 단순한 싸움 수준을 넘어 국가적 비상사태와 같은 중량감을 띠며 현장을 압도하고 있었다. 호화로운 연회장에 울려 퍼지던 경쾌한 음악은 꺼진 지 오래였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무장한 헌병들의 절도 있는 발소리와 박진호의 비굴한 울음소리뿐이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믿지 못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면서도 혹여나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며 뒤로 물러나 숨을 죽였다. 박달재 의원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손을 떨며 비서에게 당장 차를 대기시키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강석훈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과거 군 시절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비리들을 덮어주었던 이의 카리스마를 떠올리며 공포에 휩싸였다. 그 미친 노인네가 왜 거기 있는 거야? 내 아들이 대체 누굴 건드린 거지? 라고 독백하며 그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직감에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허겁지겁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현장에 남겨진 호텔 지배인은 바닥에 엎드린 채 용서를 구하며 강석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으나 헌병들의 차가운 제지에 가로막혔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낡은 옷차림의 노인이 사실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었던 인물임을 깨닫고는 자신의 앞날이 캄캄해짐을 느꼈다. 강석훈은 그런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아들 민우의 옷에 묻은 얼룩을 털어내며 이제 집에 가자. 오늘 일은 너의 잘못이 아니니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라고 다정하게 말하며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인터넷 공간은 이미 호텔 로비에서 촬영된 영상들로 인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고 있었다. 3스타의 아들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네티즌들은 가해자인 박진호의 신상을 털며 분노를 쏟아냈다. 대중들은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던 갑질 문화에 진절머리가 나 있었기에 이번 사건을 정의 구현의 상징으로 여기며 강석훈 중장에게 뜨거운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헌병대장은 현장을 통제하며 모든 증거물을 수집하는 한편 호텔 내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삭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강석훈 중장에게 다가가 각하
본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 폭행이 아닌 국가 장성 및 그 가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군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이는 곧 박진호가 일반 법정이 아닌 훨씬 엄격한 군사법의 잣대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변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드디어 호텔 정문에 고급 검은색 세단이 급정거하며 박달재 의원이 허겁지겁 차에서 내렸고 그의 뒤를 보좌관들이 황급히 따랐다. 평소 당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헝클어진 머리와 불안한 눈빛만이 그가 처한 위박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는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헌병들의 재질을 뚫으려 애쓰며 비켜라. 내가 누군지 몰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달재 의원이다. 강 중장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강석훈을 찾아 헤매는 비참한 꼴을 보였다. 강석훈은 멀리서 달려오는 박달재를 무심하게 쳐다보며 아들 민우를 자신의 뒤로 숨겼고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박달재는 강석훈 앞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으려 했으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주춤거리며 애절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 장군님, 제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 아들놈이 술에 취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상할 테니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며 비굴하게 손을 내밀었다. 박달재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강석훈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내민 손을 외면한 채 단호하게 대답했다. 박 의원, 자네는 여전히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군. 자네 아들이 우리 아들에게 한 짓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짓밟는 범죄였네. 보상자네가 가진 그 더러운 돈으로 내 아들의 상처를 닦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쏘아붙였다. 강석훈의 일갈에 박달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주변에는 정막만이 가득했다. 박달재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헌병 대장에게 눈짓을 보내며 은밀하게 협상을 시도하려 했으나 대장은 오히려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압박했다. 박 의원님, 지금 하시는 행동은 뇌물 공여 및 수사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저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라고 대장은 못을 박았다. 자신의 지위가 군대 내에서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박달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의 위엄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람들의 가사라는 조롱거리가 되었다. 한편 민우는 아버지의 등 뒤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감정을 느꼈다. 자신을 괴롭히던 박진호와 그의 대단한 아버지조차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는 한낱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의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그동안 아버지를 평범한 노인으로만 생각했던 자신의 무지를 반성했다. 강석훈은 아들의 손을 다독이며 민우야, 똑똑히 보거라. 부당한 힘은 언젠가 더 큰 정의에 의해 무너지게 되어 있단다. 라고 교훈을 주었다. 강석훈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는 군 검찰 수사관들이 추가로 투입되어 박진호가 그동안 호텔에서 저질렀던 다른 갑질 범죄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다. 조사 결과 박진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직원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으나 박달재의 압력으로 인해 사건이 무마되었던 사실들이 줄줄이 드러났다. 수사관들은 확보한 증거물들을 상자에 담으며 이건 단순 폭행 이상의 조직적인 범죄 묵인 사건입니다. 박 의원님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통보하며 박달재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호텔 밖에서는 박달재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고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로비를 비추었다. 언론사들은 강석훈 중장의 과거 영웅적인 활약상과 대비되는 박달재 일가의 파렴치한 행보를 집중 조명하며 국민적인 분노에 불을 지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서서 세상을 호령하던 박달재는 이제 전 국민의 지탄을 받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고 그의 정치 인생은 물론 가문의 명예까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강석훈은 이제 상황이 정리되었다고 판단한 듯 헌병대장에게 최후의 명령을 내렸다. 관련자들을 모두 연행하고 호텔 측의 과실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라. 그리고 박 의원은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격한 절차를 밟게 하도록.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헌병들은 박진호와 박달재를 강제로 차에 태우기 시작했다. 박진호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고 박달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끌려갔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던 호텔 직원들과 구경꾼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환호성과 박수를 보내며 정의의 승리를 축하했다. 호텔 지배인은 이제 완전히 폐인이 된 것처럼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호텔 소유주인 대기업 회장의 비서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비서는 전화기 너머로 회장님께서 이번 사태로 인한 호텔 이미지 실추에 대해 막대한 책임을 물으실 예정입니다. 짐 싸서 당장 나가시고 법적 소송도 준비하십시오. 라고 차갑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지배인은 자신의 작은 욕심과 강자에게 아부하던 습관이 결국 자신의 파멸을 불러왔음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강석훈은 아들 민우와 함께 호텔 정문을 나서며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그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분노한 시민들과 정의를 갈망하는 대중의 눈빛을 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음을 직감했다. 차 안에서 그는 민우에게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 걱정 마라.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증명해 주마. 라고 말하며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민우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다. 차량이 호텔을 벗어나 멀어지는 동안에도 강석훈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자신이 지켜온 국가와 사회가 권력자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과거 전쟁터에서 함께 생사를 넘나들던 동료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의 낡은 야상 점퍼에 달린 작은 인식표는 차창 너머로 들어오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며 그의 변치 않는 군인 정신을 대변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전국은 강석훈 중장의 이야기로 도배되었고 그는 일약 국민 아버지이자 정의의 수호자로 떠올랐다. 각계각층에서는 그의 단호한 행동에 찬사를 보내며 부패한 권력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석훈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지 않고 조용히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려 했으나 이미 그는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불씨가 되어 있었다. 민우 역시 학교와 주변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본받아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박달재 의원과 그의 아들 박진호의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고 그들이 저지른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결 아래 중형이 선고되었다. 법정에서 박진호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난동을 부리려 했으나 강석훈 중장이 법정에 출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얼어붙어 입을 다물었다. 박달재는 모든 권력을 잃고 수위를 입은 채 고개를 숙였고 그동안 그가 갈취했던 재산들은 국가로 환수되어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기로 결정되었다. 대중들은 법의 엄중함을 확인하며 진정한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느꼈고
사회는 조금씩 맑아지는 듯 보였다. 강석훈은 가끔 민우와 함께 산에 오르며 자연의 이치와 삶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는 민우에게 힘을 가진 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그 힘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이란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겨내고 약자를 돌보는 데서 나오지. 라고 가르쳤다. 민우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성숙해졌고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부자 관계를 넘어 서로를 존경하는 동반자로 발전했다. 강석훈의 은퇴 생활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강석훈의 뒤에는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과 군 후배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다. 부패한 권력자들은 이제 강석훈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었고 사회 곳곳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강석훈은 창밖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그의 낡은 구두는 여전히 그와 함께 세상을 향해 묵묵히 걸어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영웅이 누구인지 몸소 보여주었으며 그의 전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질 것이었다. 군 검찰의 수사는 박달재 개인을 넘어 그와 결탁했던 방산 비리 세력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는 국방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강석훈 중장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과 정보를 아낌없이 제공하며 후배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완수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 그는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보루이지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다. 라는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고 이는 전국의 현역 군인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어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민우는 아버지의 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아버지가 군 시절 겪었던 수많은 고뇌와 국가를 향한 진심 어린 기도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화려한 훈장보다도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던 이유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그 일상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민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가 지켜온 평화의 무게를 실감했고 자신도 아버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덮어두었다. 사건이 일어났던 그랜드 호텔은 경영진 전면 교체와 함께 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쇄신안을 발표하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려 애썼다. 폭행 피해를 입었던 여직원 이지은은 호텔 측으로부터 공식 사과와 함께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본사 교육팀으로 발령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강석훈 중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고 강석훈은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나도 나설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답장과 함께 작은 선물을 보내 그녀를 격려하며 진정한 배려와 연대의 미덕을 보여주었다. 이제 대중들은 강석훈 중장의 이야기를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학교와 기업 등지에서는 그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자 하는 요청이 쇄도했다. 강석훈은 대부분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교육 강연만큼은 예외로 두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올바른 가치관 정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성공은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얼마나 끌어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고 강연장은 매번 감동의 눈물 바다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날 호텔 로비에서 울려 퍼졌던 내 아들입니다. 라는 외침과 그 뒤에 숨겨진 장군의 위엄을 잊지 못하고 전설처럼 이야기하곤 했다.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을 구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무너진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운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강석훈 중장은 오늘도 낡은 운동화를 신고 시장 골목을 누비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평범한 노신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로서 우리 곁에서 세상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그 울림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군 검찰 수사관들이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하자 박진호는 공포와 분노가 섞인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거대한 권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못한 채 주변의 기물을 파손하며 끝까지 저항하는 추태를 보였다. 하지만 훈련된 헌병들의 완강한 제압 앞에 그의 몸부림은 한낱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보일 뿐이었으며 로비의 화려한 대리석 바닥은 이제 그의 비굴한 눈물과 땀으로 지저분하게 더럽혀지기 시작했다. 박진호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호신용으로 숨겨두었던 소형 가스총을 꺼내어 허공에 휘두르며 헌병들을 위협하는 돌발 행동을 저질렀다. 주변의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지는 찰나에 강석훈 중장의 눈빛이 섬광처럼 번뜩이더니 단 한 걸음의 보법으로 박진호의 사각지대에 파고들었다. 그는 마치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박진호의 손목을 낚아채어 비틀어 버렸고 가스총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금속성의 날카로운 소음을 내며 멀리 튕겨나가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라졌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강석훈의 손날이 박진호의 쇄골 부근을 정교하게 타격하자 그의 몸은 중심을 잃고 맥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살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이 아닌 상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장군만의 숙련된 무술이었으며 현장에 있던 베테랑 헌병들조차 그 전설적인 솜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강석훈은 쓰러진 박진호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무기를 든 자는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법이다. 네가 휘두른 것은 권력이 아니라 비겁함일 뿐이다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던졌다. 박달재 의원은 아들이 무력하게 쓰러지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정신이 나간 듯 강석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헌병대장의 강력한 힘에 가로막혀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강중장, 당신이 감히 내 아들에게 손을 대다니. 내가 내일 당장 국방부 장관을 불러서 당신을 파면시키고 군복을 벗기겠어. 라고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댔다. 하지만 강석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달재를 향해 다가가 그의 명치 근처에 시선을 고정하며 서늘한 위압감을 뿜어냈다. 강석훈은 바닥에 주저앉은 박달재를 차갑게 비웃으며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대중 앞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조금 전 박달재가 전화로 지휘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추악한 목소리와 협박들이 로비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자신의 범죄 증거가 만천하에 공개되자 박달재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그를 옹호하던 소수의 지지자들조차 고개를 돌리며 침을 뱉는 냉혹한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로비 안의 공기는 오로지 강석훈 중장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정적인 공간으로 변했으며 그 위험은 호텔 전체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그는 헌병들에게 명령하여 박진호에게 수갑을 채우게 한 뒤 현행범으로 압송할 것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박진호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그의 등 뒤에는 수많은 대중의 멸시와 차가운 법의 심판만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호텔 지배인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이 지키려 했던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고는 스스로 명찰을 떼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강석훈 앞에 무릎을 꿇고 장군님, 제가 눈이 멀어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호텔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강석훈은 그를 향해
자네가 무릎 꿇어야 할 상대는 내가 아니라 자네에게 상처 입은 저 젊은이들이다 라고 일침을 가하며 시선을 민우와 지은에게로 돌려 그들을 위로했다. 민우는 아버지의 강인한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 맺혀 있던 억울함과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고 비로소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박진호의 명품 지갑을 주워 헌병에게 전달하며 이런 더러운 돈으로 제 자존심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법의 대가만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들의 성숙한 태도에 강석훈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민우의 어깨를 툭툭 쳤고 그 모습은 현장의 카메라에 담겨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큰 감동을 자아냈다. 군검찰 수사관들은 박달재 의원의 비서관들이 파기하려 했던 기밀 서류 가방을 현장에서 극적으로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어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가방 안에는 박달재가 그동안 받아온 뇌물 목록과 인사청탁 기록들이 가득 들어 있어 이는 단순 폭행 사건을 넘어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수사관은 강석훈에게 경례하며 각하의 결단 덕분에 거대 악의 뿌리를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했고 강석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의로운 수사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취재진의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강석훈은 잠시 멈춰서서 마이크 앞에 서더니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를 남겨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대한민국의 군인은 국민을 위해 총을 들지 권력자를 위해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당연한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의 연설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송출되었고 시청자들은 진정한 장군의 품격이라며 댓글창을 환호로 가득 채우며 강석훈 중장을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추대하기 시작했다. 박진호와 박달재가 군용 차량에 실려 호텔을 떠나자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정의의 실현을 축하하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일부 시민들은 강석훈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거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는 일일이 고개를 숙이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리를 지켰다. 화려했던 호텔 로비는 이제 정화된 공기로 가득 찼으며 사람들은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몸소 체험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강석훈은 이제 민우와 이지은을 데리고 호텔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 문 밖에는 수많은 군 후배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여 그를 향해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그들은 제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절도 있는 자세로 길을 터주며 전설적인 선배의 행보에 지지를 보냈고 이는 강석훈이 군 생활 동안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었는지 증명했다. 강석훈은 후배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맞추며 고맙다. 너희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라고 격려하며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었다. 민우는 옆에 서 있던 이지은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짧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지은은 민우 씨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덕분에 저도 평생 잊지 못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밝게 웃어 보였다. 강석훈은 두 청년의 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자신의 낡은 지프차에 오르며 그들을 태웠고 차는 석양이 지는 도심을 가르며 승리의 행진을 하듯 당당하게 도로 위를 달려나갔다. 사건 이후 박달재 의원의 당적은 박탈되었고 그의 재산은 동결되어 수사 결과에 따라 몰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박진호는 군 교도소에 수감되어 매일같이 고된 훈련과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으나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했다. 반면 강석훈 중장의 집 앞에는 그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보낸 꽃바구니와 편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인사가 되었다. 강석훈은 집 마당에서 민우와 함께 소박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오늘 하루의 긴장을 풀고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가 대화를 나누었다. 민우야, 아버지는 높은 계급보다 네가 바른 길을 걷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큰 영광이란다. 오늘 네가 보여준 용기가 나보다 더 빛났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칭찬에 민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고, 두 사람의 저녁 식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성한 감동으로 가득 채워졌다. 저녁 식사 도중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감사 전화가 걸려왔지만 강석훈은 정중하게 전화를 끊으며 권력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고결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장관님, 저는 그저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군의 명예는 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장병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전화기 너머의 장관조차 그의 대쪽 같은 성품에 감탄하며 수뇌부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는 군 내부의 대대적인 개혁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밤이 깊어지자 강석훈은 홀로 서재에 앉아 낡은 앨범을 넘기며 먼저 떠난 전우들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오늘 자신의 행동이 하늘에 있는 동료들에게 부끄럽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군인으로서의 긍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도심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고, 그는 그 평화가 자신이 지켜온 가치임을 느끼며 깊은 안도감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의 또 다른 정의를 위해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튿날 강석훈과 민우는 평소처럼 단골 국밥집을 찾아 주인 할머니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지극히 평범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일상을 시작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그들을 알아보며 박수를 보냈지만 강석훈은 손사래를 치며 국밥 맛이 변하지 않는 게 진짜 정의입니다. 라고 농담을 던져 식당 안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의 겸손함과 유머는 그가 가진 진정한 강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으며, 사람들은 그런 장군의 모습을 보며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담아 그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군 수사당국은 박달재 의원의 해외 비자금 계좌까지 찾아내어 환수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는 국내외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강석훈 중장이 과거에 구축해놓았던 국제정보망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그의 영향력이 상상 이상이었음이 드러났다. 대중들은 그가 은퇴 후에도 조용히 국가를 위해 봉사해왔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며 그를 향한 팬덤 현상까지 일어날 정도로 사회적인 반향은 뜨거워져만 갔다. 이야기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으며, 강석훈 중장의 활약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몸소 증명한 그의 전설은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쉴 것이다. 강석훈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으며, 그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작은 장군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박달재 의원은 호송차 안에서도 광기 어린 눈으로 창밖을 노려보며 연신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국방부 내부에서는 강석훈 중장의 복귀와 사건 개입 소식이 전광석화처럼 퍼져 모든 라인이 차단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가진 금권과 인맥이 통할 것이라 믿으며 최후의 발악을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질러댔다. 비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그 어떤 구원의 메시지도 없었다. 군 검찰청 지하 취조실은 차가운 냉기와 함께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으며, 박진호는 수갑을 찬 손을 떨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호텔에서 휘둘렀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는 문이 열릴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버지만을 애타게 찾으며 눈물을 쏟았다. 수사관들은 그가 저지른 폭행과 협박의 증거물들을 탁자 위에 나열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죄상을 하나씩 읊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박진호는 자신의 앞에 놓인 수많은 증거 사진들을 보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강석훈 중장은 사령부 본관 2층에 위치한 자신의 임시 집무실에서 창밖의 연병장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이미 퇴역한 몸이었으나 현역 시절 그가 구축했던 대북 첩보망과 내부 감찰 조직은 여전히 그의 손끝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조차 그에게 함부로 전화를 걸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쥐고 있는 수십 년간의 기밀과 결백한 성품 때문이었으며 그는 이제 그 칼을 뽑으려 했다. 낡은 군복 대신 입은 야상은 여전히 위험이 넘쳤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감찰부장 김중장이 들어와 절도 있게 경례를 올리더니 조심스럽게 박달재 의원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김중장은 과거 박달재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던 인물로 이번 수사를 축소하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고 온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강석훈은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고 김중장은 그의 기세에 눌러 말문이 막힌 채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집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며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김 장군, 자네는 군복의 명예와 박달재의 돈 중 무엇이 더 무겁다고 생각하나? 강석훈의 질문은 짧았으나 그 무게는 김 중장의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는 대답 대신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고 강석훈은 서류 봉투 하나를 그에게 던지며 그동안의 비리 정황을 낱낱이 공개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반역에 가까운 방산 비리 증거였으며 김 중장은 자신이 서 있을 자리가 벼랑 끝임을 그제야 깨닫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자부심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박달재 의원의 변호인단은 국내 최고의 로펌 소속들로 구성되어 군 검찰청 정문에 도착했으나 헌병들의 완강한 출입 통제에 가로막혀 발을 굴렀다. 평소라면 의원실의 전화 한 통에 열렸을 문이었지만 지금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특수수사라는 명분 아래 그 어떤 민간인의 출입도 허용되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헌법적 권리를 외치며 항의했으나 헌병대장은 상부의 명령이라며 총구를 비껴 세운 채 침묵으로 대응해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법의 논리보다 군의 원칙이 앞서는 순간이었다. 그 사이 민우는 아버지의 집무실 한편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안정을 되찾고 있었고 곁에는 호텔 여직원 지은이 함께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지은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강석훈 중장이 건네는 인자한 시선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사건의 실체를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진호가 그동안 호텔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만행과 이를 묵인했던 지배인의 추악한 뒷거래를 하나하나 폭로했고 수사관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기록하며 증거를 쌓았다. 그녀의 용기가 비로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쓰리스타 아버지에 대한 미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그가 과거 최전방에서 사병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던 사진이 재조명되었다. 대중들은 강석훈의 소탈한 모습에 열광하며 그가 이번 사건을 통해 부패한 정치인들을 뿌리 뽑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반면 박달재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는 분노한 시민들의 접속 폭주로 마비되었고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은 시작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만 명을 돌파하며 거대한 파도를 형성했다. 박달재는 유치장 안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울림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실에 연락이 닿았는지 물었지만 비서관은 그쪽에서도 이미 손을 뗐습니다. 강석훈 중장님을 건드린 것은 천운이 다한 것이라고 합니다.
라는 절망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박달재는 비로소 자신이 건드린 것이 일개 노인이 아니라 거대한 바위산이었음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강석훈은 김 중장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박달재와 연관된 모든 군 내부 비리 명단을 작성하라고 명령했다. 김 중장은 살기 위해 펜을 들었고 그가 써내려가는 명단에는 군 수뇌부의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군대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의 시작이었다. 강석훈은 명단을 훑어보며 비장한 각오로 눈을 감았고 그가 지키려 했던 조국의 정의가 다시금 바로 서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박진호의 범죄 행각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드러났으며 마약 투약 정황까지 포착되어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군 검찰은 그가 수시로 호텔 스위트룸을 빌려 고위층 자제들과 비밀 파티를 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는 곧 대한민국을 뒤흔들 초대형 스캔들의 서막이 되었다. 박진호는 이제 폭행범이 아니라 조직 범죄의 핵심 인물로 부각되었고 그의 인생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었다. 강석훈은 조용히 집무실을 나와 사령부 앞마당에 서 있는 아들을 향해 걸어갔다. 민우는 늠름하게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경외심을 느꼈고 강석훈은 아들의 어깨를 잡으며 민우야. 정직하게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겠지만 그 끝은 언제나 승리란다. 라고 가르쳤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고 두 사람의 뒤로 지는 석양은 마치 승리를 축하하는 붉은 카페처럼 길게 깔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약자가 아니었다. 호텔 소유주인 대기업 회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접 사령부를 방문해 강석훈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려 했으나 강석훈은 만남 자체를 거절했다. 비서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사과는 피해자인 지은 양과 민우에게 직접 하시고 법적인 책임은 피할 생각 마십시오. 라는 단호한 경고였다. 회장은 문전박대를 당하고도 화를 내지 못한 채 서둘러 호텔로 돌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안을 마련하라는 불호령을 내렸고 이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헌병 대장은 박진호의 압송 준비를 마치고 강석훈에게 최종 보고를 올렸다. 각하, 피의자들을 군 교도소로 이송하겠습니다. 모든 절차는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집행될 것입니다. 강석훈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박진호는 차량에 올라타며 끝까지 발악했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빛 한 점 없는 어두운 감옥뿐이었다. 정의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부조리한 세력들은 그 바퀴 아래 깔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운명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강석훈은 민우를 데리고 단골 포장마차로 향해 소박한 저녁 식사를 나누며 인간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장군이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오로지 아버지가 되어 아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민우는 아버지의 거친 손마디를 만지며 그동안 아버지가 짊어졌을 무게를 실감했다. 포장마차 주인은 그들에게 서비스 안주를 내주며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장군님이라고 외쳤고 주변의 손님들도 박수를 보내며 그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이후 며칠 동안 언론은 박달재 의원의 구속 소식과 군 내부의 대대적인 숙정 작업을 연일 대서특필했다. 국방부는 강석훈 중장의 제언을 받아들여 병역 내 부조리 타파와 간부들의 윤리의식 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는 군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시민들은 군대가 비로소 국민의 군대로 돌아왔다며 환영했고 강석훈은 그 모든 영광을 후배들에게 돌리며 다시 평범한 은퇴자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민우는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의 뜨거운 격려 속에 학업에 매진했으며
그의 곁에는 항상 든든한 아버지의 존재가 있었다. 그는 이제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용감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봉사 활동에 앞장서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갔다. 지은 역시 호텔의 배려로 원하는 부서에서 즐겁게 일하며 자신의 꿈을 펼쳐나갔고, 세 사람의 인연은 사건 이후에도 지속되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다. 강석훈은 집마당에 핀 꽃들을 정리하며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어제보다 조금 더 맑아진 듯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정의는 잠들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적어 넣으며 오늘의 승리를 기록했다. 그의 등 뒤로는 군 시절 받은 수많은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훈장은 아들의 밝은 웃음소리였다. 그는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비로소 깨달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은 채 하루를 시작했다. 박달재와 박진호의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시민들은 재판장에 모여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획했다. 법은 공정해야 했고 권력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강석훈은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준비를 하며 자신의 정장을 정성스럽게 다림질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바랐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더욱 혹독한 진실의 칼날을 들이댈 각오를 다지며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강석훈 중장의 행보는 여전히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는 우리 사회에 숨겨진 진정한 영웅이었고, 그의 이름 석자는 부패한 권력자들에게는 공포를,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희망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차갑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듯 대한민국의 정의도 강석훈이라는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다시금 피어나고 있었으며, 그 울림은 강산 전체에 퍼져나가며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역사가 되었다. 군 수사당국은 박달재 의원이 은밀하게 관리해온 해외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국제형사기구와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강석훈 중장은 과거 외교관 시절 쌓았던 인맥을 총동원해 수사에 필요한 결정적인 팁을 제공하며 그들이 숨겨놓은 마지막 한 푼까지 국고로 환수될 수 있도록 도왔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박달재에게 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며, 그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전 재산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민우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저도 이제 아버지를 지켜드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강석훈은 아내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참 좋아했을 텐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소. 라고 나직하게 읊조렸다. 산을 내려오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가득 차올라 찬란한 내일을 예고했다. 사건의 여파로 인해 정계와 재계는 대대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갑질 방지 매뉴얼을 도입하며 조직 문화를 혁신했다. 강석훈 중장의 사례는 경영학 교과서와 군 리더십 교재에 실릴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는 본의 아니게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시장을 누비지만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거대한 장군의 영혼을 보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길을 터주었고, 그 풍경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강석훈은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군 시절 잃었던 전우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는 비록 군복을 벗었지만 정신만큼은 영원한 현역이었고, 불의가 나타나는 곳이라면 언제든 다시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전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는 진정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위대한 거인이자 따뜻한 아버지였다. 최후의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정은 발디딜 틈 없이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판사가 박달재와 박진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순간, 법정 안은 환호성과 눈물로 가득 찼고 강석훈은 조용히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뒤로 한 채 아들의 손을 잡고 평소 가던 국밥집으로 향했으며 그 소박한 뒷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정의는 승리했고 사이다 같은 시원함은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각인되며 한편이 감동적인 서사시를 완성했다.